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문서, 바로 이 창세기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연대기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진짜 흥미로울 거예요. 자, 시작부터 바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창세기를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읽는다면 말이죠. 과연 세상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족보에 나오는 횟수들을 그냥 쭉 더해보잖아요. 그럼 진짜 놀랍게도 기원전 4000년경이라는 숫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거대한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거죠. 아니, 계산 자체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또 과학이랑 부딪히면서 정말 거대한 퍼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이랑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주 명확한 연대표처럼 보여요. 모든 이름이 딱딱 들어맞는 직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고 거기 적힌 횟수가 정확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시간을 재는 스톱워치처럼 그렇게 설계된 걸까요? 자, 그럼 이 퍼즐을 풀기 위해서 초기에 나왔던 두 가지 해석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계산했던 그 방식이 바로 완전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아주 정반대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각 이름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왕조로 보고 연대를 아주 훨씬 길게 늘려버리는 왕조적 관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이 왕조적 관점은 좀 싱겁게 퇴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름을 왕조라고 볼 만한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보통 전쟁이나 정복으로 바뀌는 왕조의 역사를 굳이 가족 족보 형식으로 기록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노아가 600세였다 같은 아주 구체적인 묘사도 설명이 안 되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족보의 마지막 인물인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왕조가 아니라 한 개인이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해 보였던 그 완전한 관점조차도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계산대로 하면요,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이나 셀라, 에벨 같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살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난 시점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고고학적 증거랑 정면으로 충돌해버리죠. 자, 그럼 앞에 나온 두 가설이 모두 막다른 길이라면 우리의 조사는 이제 세 번째, 훨씬 더 정교하고 그럴듯한 용의자를 가르치게 됩니다. 바로 선택적 관점입니다. 이 선택적 관점은 뭐냐면요, 이름이랑 수명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관계가 항상 바로 다음 세대,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족보의 사슬 중간중간에 의도적으로 비워둔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길이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단절의 원리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건데요. 이 공백이라는 아이디어가 성경의 연대기에 탄력성을 주는 거예요. 텍스트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연대표를 훨씬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죠. 자, 그럼 핵심은 이거겠죠. 과연 이 공백이 있는 족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창세기의 저자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텍스트 안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숨겨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족보에 사용된 용어 닫히에 숨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첫 구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예수를 다윗의 아들 혹은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차이가 있죠.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엄청난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를 낳고 할 때 그 낳았다는 표현도 똑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록들을 교차 확인해 보면요, 놀라지 마세요. 우시아는 사실 그의 고손자였습니다. 4대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이처럼 족보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항상 직계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선택적 관점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단서는 족보라는 장르가 가진 독특한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특히 성경의 족보는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는 인구조사표 같은 게 아니었어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집되고 추격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족보가 불완전하다는 건 오류가 아니라 그냥 그 장르의 특징인 셈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단서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 단서입니다. 저자는 바로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일종의 문학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두 대의 핵심 족보를 한번 직접 보세요. 홍수 이전 족보와 홍수 이후 족보가 둘 다 10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10번째 인물에게서 새 아들이 태어나는 완벽하게 대칭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저자가 그냥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다는 명백한 문학적 신호인 겁니다. 이렇게 7이나 10 같은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하는 건 창세기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부분들, 심지어 다른 고대 근동지방의 문서들에서도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그 시대의 독자들이 딱 보면 아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뭘까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이 퍼즐에 대해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은 바로 이 선택적 관점이 맞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야말로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의 역사로서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 구조까지 인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관점이 현대 과학이나 외부의 생각을 텍스트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 내부의 단서들을 통해서 성경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말하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텍스트의 권위를 전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고고학이나 다른 역사적 증거들과의 불편한 충돌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서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설계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쩌면 저자의 문학적 스타일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고대 문서의 진정한 의미를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요?